안녕하십니까 더부영업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이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척중도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 번째 과목의 8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MMPI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했었고요. 오늘도 역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서 276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MMPI 해석 결과에 대한 내용 중에서 염두에 둬야 될 거, 고려해야 될 사항을 잠깐 보면 수금자의 태도가 어떤가 그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의 정상이라든가 현재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뿐만 아니라 수금자의 행동이나 뭐 자기 개념, 감정 조절, 대처 능력 또는 대인관계 또는 심리적인 약점이나 강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MMPI는 척도를 크게 두 개 나누게 되면 먼저 다른 검사지에서 좀 볼 수 없는 그런 타당도라고 하는 척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 보시고, 특히 타당도 척도는 MMPI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MMPI2 개정판에는 플러스해서 7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된 것이고, 임상척도는 총 10개가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10개 외우는 거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건강 염려증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내항성까지 해서 총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외우는 순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타당도 척도와 관련된 4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가운데 조금 위에 보면 MMPI의 타당도 척도의 첫 번째가 라이어, 그러니까 부인 척도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베이킹 뱃을 하든 베이킹 굿을 하든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는데,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부인 척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완벽하게 보이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어떤 잘못이 없다거나 아니면 아주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본인이 아쉬운 영역이겠죠. 예를 들면 입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가식적인 행동들을 보여줄 때 이 L 척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K 척도입니다. K 척도는 일반적으로 수검자의 방어적 태도를 탐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 척도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좀 세련되게 답을 하는 거죠. 세련되게 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리숙하게 답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자기의 어떤 내용을 잘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K 척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F 척도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나쁘게 보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MMPI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이제 수검자들 또는 수금자가 아니고 수행자들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이죠. 범죄자. 이 범죄자들이 자신의 어떤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는 어떤 책임성을 좀 더 조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정신상태라든가 심신이 미약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자기를 나쁘게, 자기를 좀 더 비상적인 정상적인 쪽으로 자기를 몰고 가는 그러한 답변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F 척도가 걸러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비전형적인 어떤 반응 경향을 탐색해내는 그러한 척도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무응답, 캔나세이라고 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답변하지 않고 생략된 문항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77페이지 보게 되면 VRIN이라고 해서 무선 반응 일관성 척도라든가 가운데에 동그라미 3에 나오는 고정 반응 비일관성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MMPI2에서 추가된 다당도 척도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물론 또 뒤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볼
볼 터인데 먼저 한번 살펴보면 무선 반응 일관성 척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 내용에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유사한 문항 쌍에서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한 걸 물어봅니다. 그런데도 그렇다 아니다 혹은 아니다 그렇다가 서로 상반되게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비일관적인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 똑같은 그 유사한 문항을 물어보는 건데 이쪽에서는 아니다 저쪽에 가서는 그렇다 이렇게 답변함으로 해서 일관성이 없는 비일관성을 보여주는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반응 비일관성 척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아니다예요. 아니다 답변 자체가. 그럼 또 어떤 것은 맞다 우리가 보통 편향성이라고 그러는데 답변을 할 때 어떤 그러한 고정적인 어떤 방향으로만 답변을 하는 이런 것이 있나 없나 이렇게 봄으로 해서 예를 들면 VRIN이라든가 또는 TRIN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T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은 그 타당성을 의심하고 해석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전에 T 점수라고 했습니다. T 점수. 자, 우리가 지난번에 기준 점수 얘기하면서 집단 내 기준 점수를 말하면서 뭐 T 점수니 Z 점수니 100분이니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MMPI는 뭐예요? T 점수를 사용한다라는 것도 이참에 우리가 하나 알게 됐네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또 MMPI2에 있다. 뭐 자세한 것도 한 번 더 할 테니까 이렇게만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8페이지 가게 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비전형 후반부 척도라고 해서 FB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MMPI2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F 척도, 비전형 척도 같은 경우에는 MMPI 전반부 370문항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 척도만으로는 검사 후반부의 어떤 수금 태도의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배경하기 위해서 그 F의 어떤 점수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FB라고 하는 척도를 후반부에 둠으로 해서 균형 잡힌 그러한 타당도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제 가운데 티것에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꾀병 척도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아픈 것처럼 해서 자기가 막 뭐라 그럴까 동정심을 유발시키거나 어떤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아픈 것처럼 막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비전형 정신병리 척도라고 해서 FP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주 뭐 아프다거나 또는 아주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정상 타당도라고 해서 FBS라고 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역시도 T 점수가 이제 100 이상 상승되면은 역시 이것도 뭔가가 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거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 향상학습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한 거 예를 들면 무응답 문항수 캔나세이 개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다시 말해서 뭐 30개 이상이면 그 내용은 그 프로토콜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고정 또는 비고정에 있어서의 그 비일관성을 보여주는 VRIN 그 다음에 TRIN 점수 같은 경우에 T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해석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F 척도의 후반부의 척도 역할을 해주는 FB 점수라든가 FP 점수 같은 경우에도 80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고 해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 지금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아래와 상단에 나오는 그 척도의 점수 해석 범위 있잖아요. 80점이라든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MMPI 오리지널 또는 MMPI 2와 관련된 타당도 척도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가장 중요한 이 임상 척도 10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향상학습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건강염려증부터 마지막 내양성까지 총 10개의
임상척도가 있는데 이러한 임상척도가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냐 하면 여러분 척도 1 건강염려증은 어떤 평상시에 어떤 유지적 안정적이면서 그야말로 어떤 심신의 상태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치로 보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평가 같은 경우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3번은 표현은 히스테리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주장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무슨 반사회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반사회성을 나타내는 행동도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편리만을 위해서 주장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기저에 깔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시험과는 상관은 없지만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번 척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7번은 MMPI에서 7번은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근데 이 강박증은 어디에 또 기초를 두고 있느냐? 바로 조직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죠. 강박증은 뭐냐?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딱 짜여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힘들죠. 그러니까 막 어떤 물건이 바르게 진열되어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뭐 물건이 약간 이렇게 뭐 비틀어져 있거나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물건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이러한 강박적 정세는 바로 조직화라고 하는 내용의 지나친 면이 강박증으로 발달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 열정이에요. 막 뜨거운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경조증에 해당되겠죠. 9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9번 경조증의 기초 차원은 바로 열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람과 경조증 있는 사람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정상 영역에서는 열정이지만 그게 조금 더 가해지면 말 그대로 경조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차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 척도 1번 건강염려증입니다. 건강염려증은 영어 약자로 HS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질병과 통증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모호하고 전반적인 신체적 불편함에 대해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27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시옷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전환상의 가능성이 있고 척도 1이 즉 T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또 척도 3이 유의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0점 이상이면은 이러한 건강염려증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 막, 뭐라 그럴까,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조금 아파도 막 병원 찾아가려고 그러고, 애기처럼 막 병원 가자 그러고 떼쓰고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이러한 분들이 보면 항상 이렇게 병원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늘 조금만 아파도 가려고 하고, 병원이 없는 곳에는 안 가려고 그러고, 이사를 가도 큰 병원 옆에 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들이 바로 1번 척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척도 2는 바로 우울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뭐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이 척도 2 우울증에 대해서 해리스 링고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소척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약자인 D로 시작되는 우울증 1은 D1은 주관적 우울감에 빠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울증 2는 정신 운동 지체, 그 다음에 D3은 신체적 기능 장애, D4는 둔감성, D5는 깊은 근심에 의해서 점점점 강도가 세지거나 아니면 좀 유형이 좀 달라진다고 해서 해리스 링고스는 이러한 우울증에 대해서 소척도로서 또 5가지로 세분화되었다, 또 나누어서 살펴본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기출문제에서는 D4 둔감성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와 링고스가 말한 이 소척도 5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점점 좀 어려워지죠. 임상척도 10가지만 알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각각의 임상척도 안에 또 소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해리스와 링고스라고 하는 분이 또 세분화시킨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척도의 우울증이 높으신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우울증후가 나타나고, 특히 T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은
상당히 우울증 증세가 심각하게 변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척도2는 좀 내려가면 가운데 2형에 보게 되면 죽음 혹은 자살과 관련된 생각에 몰두하게 되거나 자살 계획, 자살 시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척도4 반사회성이죠. 척도4와 척도7 강박증입니다. 그 다음 척도8 정신분열증, 요즘은 뭐 조현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척도9인 경조증과 결부되어서 만약 요 중에 몇 가지가 하나 같이 상승하게 되면 상당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척도3입니다. 히스테리 HY로 영어 약자를 표기하고요. 역시 이 히스테리에 대해서도 해리스 링고스는 또 5가지의 소척도를 또 제시합니다. 그래서 HY1은 사회적 불안 부인, 그 다음에 HY2는 애정욕구, HY3는 권태 무기력, 또 HY4는 신체 정상 호소, HY5는 공격성 억제라고 하는 또 5가지 소척도를 얘기한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뭐 이건 역시 앞부분 우울증에서도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히스테리 임상척도 3번의 점수 특히 T점수가 한 80점 이상이면 이상징후로 봐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 정세를 호소하면서도 이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낙천적 태도를 취하며 부인하기도 하고요. 히스테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안감, 긴장감, 우울감을 경미한 수준에서 보고되기도 하지만 환각이라든가 망상, 피해 사고와 같이 심각한 정신 괴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이 정도 뭐 환각이나 망상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불안감과 긴장감, 우울감과 함께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히스테리는 점수가 높을수록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읒에 이란 히스테리 척도3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인한다거나 과장을 한다거나 신체화를 한다거나 여기서 말하는 신체화는 프로이트의 자아방어 기제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미성숙, 피암시성 등의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하면서 통찰력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척도3 히스테리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척도4입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사이코패스 이런 유행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반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도 해리스 링고스는 또 소척도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PD1부터 PD5까지 해서 설명을 해 놓습니다. 5가지로 설명을 했네요. 5가지 설명되어 있는데, 뭐, 가정 불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내적 소외까지. 이것도 역시 요즘 반사회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척도 사회 얘기가 사회 문제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척도 사회, 반사회성에 대한 5가지 소척도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척도사가 높아서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그 283페이지 표 밑에 보면 기억, 사회의 보편적 가치라든가 그런 기준 또는 관습, 도덕법규, 뭐 사회상규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보통 센스, 커먼 센스와 같은 상식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이나 사기, 절도, 또 성적인 일탈 행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특히 T점수가 75점 이상이면 그러한 경우가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나오면서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수동, 공격성 성격장애로 진단 내려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특징이 뭐냐, 이 히스테리의 또 특징이 뭐냐면 좀 단조롭거나 지루한 생활을 잘 못해요. 늘 이렇게 변화하지 않거나 늘 한결같으면 또 거기에서 또 말 그대로 신경질을 내는 말 그대로 히스테릭한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인다라고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척도5입니다. 자, 척도5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씨앗 척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적 척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남성성과 여성성은 요즘은 소수
뭐 성애자 또는 뭐 소수성 이런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소수성애자에 대한 보호하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뭐 남성성은 있는 여성성이 있는 남성이 질병적인 것이냐, 과거에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그 임상 척도 5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고민하게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척도 5가 높은 남성의 특징은 아무래도 여성적인 특징이 좀 드러날 것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적인 특성이 드러나겠죠. 만약에 척도가 낮으면 반대의 경우가 될 겁니다. 이것은 뭐 시험에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이제 문제시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척도 6입니다. 이 편집증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이 편집증에 대해서 해리스와 링고스는 또 임상소축도 또 세 가지를 또 얘기해 놨어요. 세 가지 해놨는데, 거기 보면 피의식이라든가 예민성이라든가 순진성이라든가 하는 이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해서 각각의 특징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크게 내용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척도 6이 높은 사람, 척도 6이 높다는 것은 T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척도 6, 다시 말해서 편집증이 높은 사람들은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 또 관계 사고 및 기타 사고장애 등 명백한 정신적 정상과 그에 수반되는 행동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척도 8입니다. 척도 8이라는 것은 정신분열증 또는 조현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동반해서 올라갈 경우가 많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척도 6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투사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잘 사용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척도 7입니다. 강박증이죠. 강박증. 척도 7이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불안하고 긴장하고 또 초조해합니다. 또 나름대로 또 꼼꼼하고 정확하면서 완벽을 귀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좀 융통성이 부족하거나 또 경직되어서 어떤 제대로 된 사회 적응을 못하는 그러한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또 좋은 면에서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어떤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강박증의 한 유행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유도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강박증은 어떤 정신장애라고 보는 것인지 좀 지나친 것인지 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이 많죠. 그 다음에 척도 8입니다. 정신분열증 또는 조현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떤 어감이 너무 부정적이라 최근에는 조율하지 못한 악기처럼, 그러니까 어떤 조현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알맞게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정신 상태를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해리스와 링고스는 또 임상소축도를 또 분류했는데요. 또 총 6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적 소외, 정서적 소외, 자아통합결여 인지적 또는 통합결여 동기적, 자아통합결여와 억제부전 또는 기태적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말이 나오네. 기태적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또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분열증에 해당되는, 조현증에 해당되는 척도 8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특히 T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정신분열증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를 지닐 수 있고요. 사고의 곤란이나 와해된 행동, 또 진압력 상실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진압력이라고 하시던 방향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현실 검증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손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조증을 또 설명을 할게요. 경조증은 말 그대로 또 해리스와 링고스는 또 역시 4가지로 나눈 것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도 마지막 이제 10번 내향성입니다. 해리스, 링고스는 또 3가지로 나눴습니다만은
자의식과 사회적 회피, 내적 외적 소외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척도 10도, 척도 5와 마찬가지로 씨앗 척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시험에는 크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요.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다당도 척도와 또 MMPI2에서 보강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고,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임상 척도 10가지에 대한 특징과 T점수의 기준점과 또 그것이 높거나 낮은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 나오는 또 해리스와 링고스의 또 임상 척도는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MMPI의 어떤 꽃이라 그래야 되나요?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드는 바로 코드 타입별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습을 좀 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